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8%, 그리고 코스닥은 1.96% 하락 마감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에 특별한 호재가 없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그런 악재만 있고, 또 언제든지 우리 주식시장을 강타할 수 있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관련 그 내용들, 또 그리고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가는, 또 그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악재들만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호재가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막 새가슴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본에서 긴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또 시장이 이렇게 투심이 약화되어 하락하게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뭐 오랜 기간 동안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상 밖의 금융 완화 축소라고 해서 장기 금리 상환을 한 0.5% 정도 인상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중앙은행에서는 이게 금리 인상이 아니다, 긴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죠.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저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자, 일본 물가 잠시 좀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일본 물가가 지난 1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일본의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런 뉴스 한 번씩 보기도 하셨죠?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 이 3.7% 저런 물가라면 사실 뭐 우리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저게 엄청난 겁니다. 지난 5년을 봐도 이만큼 단기간에 물가가 급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봐도 엄청나죠. 그리고 25년 정도 봐도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 게, 급등한 게 이렇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뭐 이 정도 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본 은행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게,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이 저렇게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일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더 이상 이제 수출로 먹고 살 길이 좀 막히자, 이때부터 일본은행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거품 경제가 이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때 뭐 어느 정도였냐면, 뭐 일본 도쿄 땅을 팔아도 미국을 다 산다, 뭐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엄청나죠. 또 그리고 저 기간 당시에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전 세계, 특히 브라질도 그렇고 남미 쪽의 땅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1등의 채권국은 바로 일본입니다. 어떤 때는 무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보다는 그때 투자한 그 돈으로 이자 받아 먹는 게 더 많다, 이럴 정도로 일본은 저때 어마무시하게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저때 돈을 많이 풀었고, 그게 거품이 빵 터지고 난 이후에 오랜 기간 저성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도대체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돈을 풀고 풀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에서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앞서 본 것처럼 바로 그 물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일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도 아마 저런 일에 처할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런 거잖아요. 지금 어제도 보여드렸죠. 미국 연준의 뭐 대차 대조표. 꼭 뭐 미국 연준 대차 대조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뭐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전 세계 각국을 보면 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돈들이 종이를 향해서 막 빠른 속도로 뛰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갖다가 조금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린 돈을 조금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우려고, 어떤 연준이 진짜 경기 침체를 갖다가 불러온다 하는 참 그런 소리를 하는데, 풀린 돈을 갖다가 다 줄이게 된다면은 정말로 전 세계가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돈을 줄이기가 참 힘들다는 건데, 어쨌든 요 기간이 좀 넘어가겠죠. 넘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동안은 뭐 정부나 이 돈들이 중앙은행에서 푼 돈들인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에서 본격적으로 돈을 만드는 시기가 온다.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때도 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뭐 정책적으로 민간이 활발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그걸 좀 부추긴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민간에서 돈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요 기간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전 세계가 아마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정부나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이 찍어내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참 왜 하필이면 우리 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50대고 뭐 여러분들 뭐 한 60대 뭐 이렇게 되신 분들 한 40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해당 사항이 사실은 다 있는 건데 제가 저기를 예상을 할 때 한 2030년대 한 초반 정도가 되면 돈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서 거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빵 터지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주기를 봤어도 전체 주기를 봤어도 한 그때쯤 되면 한번 터질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런 일이 없으면 하지만은 하필이면 지금부터 한 10년 후 정도가 되겠죠. 저렇게 전 세계 돈이 많이 늘어서 정말로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면은 1930년, 20년대 막 후반에 미국에서 왔었던 그런 대공황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또 그런 게 미국에서 1929년도에 대공황이 왔을 때도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그거잖아요. 돈이 일부 소수에게 너무나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물건을 많이 찍어내도 살 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우리도 지난 몇 년 그렇게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우리도 뭐 돈 풀었죠. 우리 한국 돈 풀어서 뭐 집 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자 낸다고 소비를 못하니까 부동산 경기라도 좀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 이자 낸다고 그 소비를 갖다가 줄이는 그런 일 실제 경험하고도 계시고 주위에서도 많이 보시죠. 그 말은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건 또 우리나라에 좀 특수한 사정이 좀 있기는 있죠. 우리나라는 뭐 좀 안 되면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해서 자꾸 연명 경제를 갖다가 좀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부채를 갖다가 국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좀 해온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그 돈은 곧 부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채라는 것이 소비 이력을 갖다가 이제 손댈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자 내느라 소비를 못하게 되면 그게 1929년도에 왔던 미국 그 대공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민간이 돈을 찍어낸단 말은 사람들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작스럽게 돈이 막 늘어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사람들이 더 이상 부채를 계속 내다가 이자를 못 내서 소비가 확 묶여 버리게 되면 한 방에 그냥 쫙 정리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2030년대 초반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카페에서도 앞으로 한 10년은 괜찮겠지만 우리가 탈출을 잘해야 된다. 제가 욕 들어먹을 각오하고 나는 주식을 판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평생을 이렇게 투자를 잘 해놨다가 막판에 관리를 잘 못해서 참 불행한 노후를 하필이면 노후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경계하고 있고 저는 열심히 살펴보고 있고 또 저 부분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도 뭐 나이 들은 사람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막 나가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활동을 해봐야 되는데 대공황이어서 뭐 마땅한 직장을 갖다 얻기 힘들거나 돈 벌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엉망이 돼버리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97년도 IMF가 오고 거기 97년도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사실은 1995년도부터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실제 주식시장도 그때부터 계속 쭉 하락 한 3년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회복된 게 한 2000년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운 좋게 뭐 들어간 사람들은 다행인데, 뭐 적당하게 어떤 취직
그걸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따가 또 구조조정돼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그 이후 삶이 상당히 어려워져 버렸답니까? 그래서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일인데 어쨌든 저런 거품이 일어나고 저 거품이 꺼지게 되면 1번씩 이렇게 장기 불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상당 부분 힘든 일이 곧대 발생이 될 건데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돈을 좀 불려감에 있어서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기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금과 은 투자도 병행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께 뭐 인도 동화, 우화 그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중넷의 뭐 보물찾기 해서 마지막에 끝까지 가다가 어떻게 이제 덤탱이 선 그런 이야기 해드렸다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하게 먹고 살 만큼 되면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생활 수준 크게 늘리지 말고 소비의 어떤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나. 그리고 나중에 돈 벌어놓고 행복하게 산다 이런 건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고 그냥 벌어가면서 적당하게 쓸 건 또 써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튼 뭐 일본 이야기 하다가 뭐 거품 이야기 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좀 하게 됐는데 여튼 일본 같은 경우도 저 거품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장기 불황이 왔었고 그 장기 불황 끝에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일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올리는 저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장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식 투자 뭐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는 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는 이 투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경제 흐름에 대해서 늘 이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쯤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갖다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뭔가 대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경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무관심합니다. 그냥 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안전빵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이란 그런 것도 아르헨티나 보십시오. 몇만 명씩 그냥 어려면 다 잘라버립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선생 뭐 월급 해가지고 막 일주일을 살기 힘드니까 그 학교 선생들이 묵고 살기 힘들어서 다 그만둬가지고 베네수엘라 애들 학교 가서 가도 가르칠 선생이 없고 가기도 뭐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된 거. 그러니까 자기 하는 일만 열심히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전체 흐름 돌아가는 걸 갖다 이해를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굉장히 한 발 앞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와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끝까지 버티다가는 중넷의 보물찾기 인도 동화집처럼 마지막에 톡박 서는 수도 있다는 걸 생각도 좀 해야 되고 또 돈을 갖다가 불려가는 그 과정이 즐거운 겁니다. 그 과정에 좀몇씩이라도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그냥 써야죠. 써가면서 그래 사는 거고 나올 때는 또 과감하게 나와야 되고 혹시 과감하게 못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과 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현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걸 총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보면은 뭐 안 좋잖아요. 그래도 몇 개 좀 사긴 샀는데 기관들하고 뭐 외국인들하고 수급의 엇박자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가 이 세력들도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결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자,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보니까 세 종목이 있습니다. 보면은 일단 두산의 주가는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언제 해야 됩니까? 투자는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팔아버려야 된다니까. 투자 교과서에 어중간할 때 사람 말 있던가요 없던가요? 어중간하기 때문에 안 사는 겁니다. 두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중간하기 때문에 버리는 걸로. 자, 세아제강 지주는 이건 또 뭡니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이런 색깔 칠해지면 다 비싸다 보면 됩니다. 비싼 겁니다. 그럼 현대해상은 이것도
비싼 거죠. 세력들이 이만큼 매수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력들이 물량 가지고 있죠. 얘도 물량을 팔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소식을 많이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해상 관련해서는, 아니면 관련 업종 관련해서는 앞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좋은 소식 보고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들 물량 바지하다가 쪽박 차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남양유업이 나왔는데, 이게 참 좋은 회사 같은데 참 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뭐 10개입니다. 10개인데 단기간 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 종목 말씀드리는 거는 뭐 회사 뭐 그걸 떠나가지고 이 종목 현재 위치로 봐서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럼 지금은 어렵죠. 그러면은 요 하락 반전 신호와 요 차트 색깔 앞으로 이렇게 잘 이용하다 보면 뭐 카페에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이 변곡점 지표 그리고 색깔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단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고 알려드렸죠. 그거 참고하셔서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뭐 관심 종목 정도로 하나 올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 큰 호재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쪼려가지고 새가슴이 돼가지고 뭐 쫓겨라도 하면 깜짝깜짝 긴기를 일으키면서 놀랍니다. 오늘은 일본 긴축한다 하니까 또 참 일본이 긴축을 할까 생각도 했었잖아요. 저 나라가 어떻게 긴축을 할까 생각했는데 일본도 결과적으로는 그 물가에 버티지 못하고 저렇게 긴축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예전에 이 부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특강으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올려드린 동영상에 보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도 해드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치투자연구원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걸 좀 생각해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 할 수도 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1929년도 미국 대공황도 그런 식으로 일어났고요.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이제 정권을 거쳐오면서 또 그 사실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 그 한 20년 한 30년 정도 더 갑니다. 1980년대 후반으로 가면 한 40년 정도 더 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오랜 그 긴 기간 동안에 나라가 조금이라도 조금 그 경기가 반짝 줄어들 것 같으면 이 정치인들이 한 선택이 부동산 경기를 일으켜서 이 국가 경제를 갖다 어려움을 좀 넘기고 자기 표나 받아 먹으려는 그런 근시안적인 정책을 많이 폈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국민들의 빚이 엄청 늘어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빚이 늘어난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제 그게 누죽누죽 되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 때문에 이자 낸다고 사람들이 돈을 못 써요. 소비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죠. 전체 국가 경제 규모 자산 가치는 굉장히 커졌지만 실제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게 다 빚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소비 이력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의 소비 이력을 더 좀 만들어 주려고 하면 어디서 뭐 월급을 더 올려줘서 만들겠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더 많은 빚을 지게 해서 국가 경제가 더 뻥튀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터질 때까지 그냥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빚을 더 이상 내지 못하고 빚을 더 이상 내지 못하니까 돈을 쓰지 못하고 한 방에 날아간다. 그런데 불황하게도 그 일이 우리 살아생전에 올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그리 먼 것도 아니고 해피리면 내가 저 노인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또 하필이면 제가 우리 애들도 뭐 어릴 때 아니면 우리 카페에 해서 유종의 미를 좀 거둘 만한 그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욕도를 먹더라도 이제 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투자도 좀 해놔야 됩니다. 이런 안전장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